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화학습 세미나라는 주제로 이제 부제로는 제가 게임과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화학습만 아니라 이제 게임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게임에 적용된 인공지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앞서서 먼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인간 지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기계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며 알아서 움직이는 거나 공격을 하는 유닛들, 그리고 뭐 RPG 게임에서 등장하는 NPC들, 그리고 롤과 같은 게임에서 사람 대신 연습을 도와주는 게임 봇 등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서 적용되는 인공지능들 외에도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을 열어주는 얼굴 인식 기능,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로봇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들으시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강학습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학습을 이해하기에는 먼저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구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란 건데요. 머신러닝이란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관된 사이트가 나타나죠. 사람이 이 사이트를 하나씩 보면서 찾는 일을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머신러닝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의 한 부분 집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복잡하게 선이 연결된 그림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보통 딥러닝을 설명할 때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해당 그림은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런 뉴런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서 딥, 즉 깊게 쌓였다는 뜻을 가져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뭐 뉴런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보다 복잡한 구조를 활용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머신이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간이 알려주지 않았던 특성들을 머신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딥러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게임에서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게임으로 예시를 들으면서 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델로, 리버시라고 불리는 보드게임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임 프로그램 입문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라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만약 검은 돌이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 검은 돌을 뒀을 때 검은 돌 사이에 있는 흰 돌을 뒤집어서 검은 돌로 만드는 그런 간단한 룰을 가진 게임입니다. 반대로 흰색 돌을 두는 사람이 여기다가 돌을 둔다면은 흰색 돌 사이에 있는 검은 돌이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칸 안에서 더 많은 돌을 남기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AI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를 놓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인지 최적의 수를 둔다면은 항상 이기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 너무 많은 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수를 줄 때마다 인공지능이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해도 이제 아무도 이 인공지능이랑 안 해보겠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 게임의 전략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판의 꼭지점 네 자리,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걸 아실 텐데, 이 위치에 두면은 더 이상 상대가 이 위치에 있는 돌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도 상대가 먹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한 수가 됩니다. 그와 반대로 가장자리랑 꼭지점에 자리를 줄 수 있는 이 한 칸 안쪽의 위치들은 위험한 수가 되겠죠. 안 좋은 수가 되겠죠. 그렇게 이 어느 위치에 두었을 때 좋은 수인지 안 좋은 수인지를 판에 미리 AI한테 알려준다면은 이걸 가지고도 인공지능을 또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두는 수가 항상 같은 기대치를 가지진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위치가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에 점수를 주는 것만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기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경우의 수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금 이 상황에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은 상대가 돌을 둘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위치에 둔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다섯 가지, 여기서는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다섯 가지, 그리고 여기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를 늘려나가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을 트리라는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 시간에 아마 배우셨거나 배우실 예정일 텐데, 그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 해서 트리라고 합니다. 보통 경우의 수는 이런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요. 이 트리를 활용해서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을 했을 때 말 그대로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처럼 더 볼 필요 없는 안 좋은 수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란 걸 활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훌륭한 오델로 게임을 인공지능을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만든 한 가지 예이고요. 뭐 머신러닝의 한 가지 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뭐 뉴런이나 신경망, 뭐 복잡한 그런 구조를 쓴다고는 안 나왔으니까 딥러닝은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적용된 게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내가 한 수를 두었을 때 이게 뭐 폰을 앞으로 가는 수를 두었다고 하면은 상대가 둘 수 있는 수는 이 16가지의 기물을 가지고 어떤 위치로 이동하는지에 따른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수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폰이 한 칸 앞으로 가거나 두 칸 앞으로 가거나 이제 8가지 폰이 있으니까 총 16가지 가지수와 처음에 할 수 있는 수로는 나이트가 움직이는 이렇게 네 가지 수가 더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둘 수 있는 수로는 2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고 상대가 두면은 20 곱하기 20의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첫 수만 주고 받았는데도 벌써 4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오델로 같이 이제 판을 다 채우면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 아니죠. 이제 킹을 잡을 때까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오델로보다는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제 체스의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은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은 뭐 1, 10, 100, 1000만 해서 조억, 조경까지 가서 1010경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숫자죠. 저희 사실 조 단위도 보기 쉽지 않은데 경을 넘어서 1000경에 해당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게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딥블루라는 IBM에서 1996년에 공개한 체스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엄청난 크기를 가진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딥블루 또한 그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알파베타 가지치기를 사용을 했으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수많은 CPU와 GPU가 존재를 하고, 그거의 병렬 처리를 통해서 단시간 내로 많은 계산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웅장한 크기를 가진 컴퓨터도 사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만드신다면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찾아보신다면은 체스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둑 또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챔피언을 넘겨준 분야입니다. 하지만 바둑이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알파고가 이제 2015년에 만들어져서 챔피언을 이겼는데 체스가 96년도였죠. 이 사이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20년이나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둑판은 19 곱하기 19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총 361칸이죠. 361칸을 가졌는데 바둑은 제가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수가 두는데 제한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처음 바둑판에 어느 위치에 둘지가 361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둘 수 있는 수는 361에 나머지 이미 돌이 있는 칸을 제외한 나머지 360칸이죠. 그 다음에는 359칸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61 팩토리얼. 361 팩토리얼이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361 팩토리얼의 값을 나타낸 값입니다. 읽기도 쉬워 보이지 않고 그냥 나열만 해놓으면은 이게 사실 무슨 숫자인지 알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숫자가 총 769자리로 이제 그냥 뭐 읽기도 쉽지 않은 숫자죠. 아까 체스의 경우의 수도 그렇게 많다 했는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앞에서 봤던 체스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년 동안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이걸 구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CPU와 GPU가 많은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앞에서 적용한 그냥 알파, 베타 가지치기만을 이용해서는 바둑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이 승리를 해냈죠.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2015년 공개한 인공지능 바둑 기사이고 2016년에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 구단을 승리를 하면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라온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앞에 두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딥러닝과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강화학습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이론을 적용을 해서 알파고를 학습을 시켰는데 직접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계산했던 체스와는 다르게 알파고는 수많은 프로 기사들의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수를 둘 수 있게 강화학습도 같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화학습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배운 후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인 강화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화학습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형태로 강화학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면서 일정한 부분은 또 딥러닝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좀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은 이 한 장의 이미지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게이머가 있고 게임이 같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우리는 눈으로 이 게임을 상태를 판단을 해서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게임이 이제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게임의 상태가 변화가 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얻는지 아니면은 목숨을 잃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상벌이 주어지겠죠. 이거를 이제 게이머가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용어들을 좀 강학습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컴퓨터, 즉 학습시키는 대상은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행동을 하는 대상, 학습시키는 대상이 에이전트고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행동을 이제 액션, 한국말로는 그대로 행동이고요. 행동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있는 공간, 이제 변화하는 공간, 이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고 스테이트, 그리고 주어지는 상벌을 보상, 리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와 보상을 보고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력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폴리시. 그럼 이 정책을 보고 정책에서 이제 상태와 보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또 결정을 하겠죠. 이를 반복을 하는 게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고, 강화학습 또한 이 원리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이를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거랑 똑같죠. 에이전트가 있고 정책에 따라서 액션을 수행을 하고 환경이 변화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상태와 리워드를 얻고, 그리고 폴리시가 다시 이걸 받아서 반복을 하고, 이게 강화학습의 큰 틀입니다. 이 그림만 알아도 강화학습의 뭐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에이전트 지금 토끼를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환경이 그리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게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에이전트 토끼가 있고 X 표시의 함정에 도착하면은 마이너스 100의 보상을, 그리고 당근 칸에 도착을 하면은 플러스 1의 보상을 얻으며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그리드 환경에서는 토끼는 상하 좌우 이 네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토끼는 어떤 정책을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 가지 방향 중에 랜덤으로 한 칸 움직이게 됩니다. 뭐 아래로 움직였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행동을 한 토끼는 상태가 바뀌었죠. 지금 위치라는 상태가 바뀌었고 빈칸이기 때문에 보상은 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한 보상을 받고 정책이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움직임 또한 랜덤으로 움직이고 이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상하 좌우 반복을 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마이너스 100의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리워드를 얻고 여정이 끝이 나는 게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한 번의 에피소드가 끝이 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랜덤으로 움직인 이 과정, 액션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각 칸에서 행동에 따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에피소드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진행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칸은 이제 각 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에서 내가 위로 갔을 때 몇 점, 왼쪽으로 갔을 때 몇 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몇 점, 아래로 갔을 때 몇 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평가는 역순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00을 얻은 이전 칸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칸에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00이라는 리워드를 얻는 걸 알죠. 경험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칸에는 마이너스 100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00을 얻는다 라고 이 칸에서 오른쪽 액션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칸에서는 이 칸에 가면은 100에 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약간 덜 위험하기 때문에 0.1이라는 값을 곱해서 저 값을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이전 칸은 마찬가지로 0.1을 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0.1씩 곱해주는 값을 감쇄인자라고 하면서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각 액션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맞춘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한 번의 에피소드로 첫 번째 정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실제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마이너스 60이란 값이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60이니까 선택을 하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바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책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확률에 따라 정책을 따르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이 랜덤으로 움직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랜덤으로 행동하는 것을 탐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과 정책을 섞어가면서 에피소드를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최적의 정책 테이블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쪽 당근 쪽으로 가는 거는 보상이 더 주어질 거고, 그리고 함정 쪽으로 가는 쪽은 보상이 더 낮게 마이너스 보상이 계속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강화학습입니다. 최적의 정책을 만약 계속 학습을 반복을 해서 최적의 정책을 찾는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각 칸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이나 아래, 그리고
이제 함정에는 가지 않고 당근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최종적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면은 토끼는 항상 당근에 도달하는 에피소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예시에서는 저희가 격자 세계라는 테이블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위아래 좌우라는 네 가지 행동만을 하는 에이전트를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적용을 하기에는 실제 세계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강화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차량이 단순히 좌랑 우로 좌회전 우회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좌회전을 할 때도 뭐 0.5획값만큼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0.2만큼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게 많죠. 그 사이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다 표현하기에는 아까처럼 이를 다 표현해서 각각 그 뭐 0. 몇 단위로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회전 좌회전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또한 조절을 할 수 있죠. 뭐 60km/h, 뭐 104.7km/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숫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앞에서와 같은 테이블 정책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뉴럴 네트워크,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딥러닝을 적용을 시켜 판단할 수 있는 가짓수를 늘리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런 강화학습을 딥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즉 깊은 강화학습이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이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는데 딥러닝에도 위치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딥러닝의 이론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강화학습이 딥러닝의 한 분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앞에서 테이블에서 표현을 한 것처럼 그냥 머신러닝으로 구현이 될 수도 있고 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강화학습이 앞에 그림들을 보시면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뭐 채팅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세미나가 끝난 뒤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맨 위가 지금 강화학습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고 이 각 분야는 강화학습에 있는 수학적인 부분, 수학적 알고리즘들을 발전시킨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계보로 연구가 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상위 과정이나 이제 뭐 대학원 과정으로 많이 강화학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실 강화학습이란 거는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분야는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식들을 파고 들어갔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강화학습에 대한 선뜻 이제 다가가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강화학습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쉬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혹시 관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더 파고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자세한 내용을 경험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강화학습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파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알파고가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었는지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과 광학습 이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 또한 이제 딥러닝의 일부분인데 지도학습이란 거는 주어진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프로 기사들이 둔 수많은 대국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를 두는 게 좋았다라는 걸 알파고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도학습을 하는 이유는 바둑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파고가 혼자 해보면서 학습을 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이 너무 크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모방하여 학습 시간을 절약을 하는 방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프로기사급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만 만들어도 이미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에요.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이렇게 해서 프로기사랑 알파고가 만약 대국을 한다면은 프로기사가 이길 수도 있고 알파고가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실제 프로 경기처럼. 하지만 이렇게 모방만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강화학습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앞선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학습한 정책을 가지고 알파고는 직접 혼자서 바둑을 둡니다. 근데 바둑을 두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탐험이란 걸 같이 합니다. 탐험은 정책에서 없는 수를 랜덤으로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책을 따라서 사람들이 두는 것처럼 똑같이 두는데, 그 두다가 일정한 확률로 데이터에 없던 뜬금없는 수를 두는 거죠. 이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프로 바둑 기사들이 연구한 수를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짜 낮은 확률로 우연히 나온 그 한 수가 인간이 알지 못한 최고의 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알파고는 이렇게 수많은 CPU와 GPU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에피소드를 반복을 하면서 탐험을 또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얻은 여러 개의 탐험 경험들이 이제 이세돌 구단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은 해설하는 사람들이 알파고가 두는 수를 보고 생각지도 못해서 당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알파고가 실수를 한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수가 진짜 승리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였고, 사람들은 반대로 알파고가 두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설명만 가지고 알파고를 다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고, 좀 더 복잡한 게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강화학습을 하면 어떻게 알파고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파고 말고 강화학습을 적용한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딥마인드에서 2013년에 발표한 DQN이라는 논문의 강화학습 논문을 시연한 영상입니다. 이제 DQN이란 이제 네트워크 이름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딥러닝의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를 강화학습의 정책으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성공시킨 논문으로, 이제 영상에서는 벽돌 깨기 게임을 학습한 거를 보여주는데, 벽돌 깨기 말고도 수많은 미니게임을 성공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이제 어떤 벽돌을 깨는 게 좋은 거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이 DQN을 통해서 처음부터 학습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처음 10분을 학습을 시킨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벽돌을 치기는 하는데 잘 움직이는 것 같진 않죠. 학습 과정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바가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 바가 에이전트가 되겠죠. 이 바 움직이는 에이전트가 되고,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행동이 있을 겁니다. 액션. 그리고 벽돌을 깨면은 보상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스테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이 공이 움직이는 게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스테이트와 보상을 가지고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2시간 학습을 시킨 거예요. 2시간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웬만한 잘하는 사람처럼 얘가 합니다, 게임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40분, 그러니까 4시간을 학습을 시킨 거죠. 4시간을 학습을 시키면은 잘 하는데, 이렇게 완전 최고의 수죠. 최고의 완전 전문가보다 그 이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을 통해 게임을 클리어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강화학습이 주도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는 피지컬, 즉 로봇 분야였어요. We present a 직접 제작한 로봇은 이제 현실 환경에서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 환경에서 움직이면서 상태를 알아내고 에피소드 데이터를 모아서 움직임을 하는 데 강화학습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 분야에서도 강화학습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한 뭐 그런 논문인데, 그냥 로봇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로봇들 움직임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학습을 시켜서 더 잘 된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딥미밍이라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학습시킨 논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본 이제 레퍼런스 모션이 있죠. 레퍼런스 모션을 보고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얘를 따라가는 걸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모션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제 보상으로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주어주고 이제 환경에 맞춰서 사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딱 보시면은 그냥 모션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모션을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모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큰 동작을 하면은 캐릭터가 벽을 뚫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물리 환경에 기반으로 모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벽이 있다면 벽을 이렇게 피해서 하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모션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예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뭐 이렇게 돌이 날라와서 부딪히면은 물리 환경이 바뀌겠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건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여서 같이 가져온 건데, 이것 말고도 뭐 시뮬레이션 분야나 뭐 로봇, 앞에 보여드렸던 로봇 애니메이션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강화학습이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논문인데, Dear fellow scholar, 작년 말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축구를 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못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공도 차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상황에서 슛을 때려야 되고 돌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벽을 튕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축구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네, 여기 뭐 5 years of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타임이라 뭐 배속을 해서 학습을 시켰겠죠, 실제로는. 네, 이런 식으로 축구같이 복잡한 기능을 하는 분야에서도 강학습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막 서로 패스도 하고 태클도 하고 막 그래요. 넘어지면 막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강학습이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딥마인드인데요. 딥마인드 팀에서 제작한 스타크래프트2 강화학습 환경 PySC입니다. PySC2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Hello 파이썬을 and welcome. 통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타2 상에서 보상이나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강화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API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볍게 배운 강화학습 내용들을 쉽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지금 스터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일환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저도 아직 자세히 다루는 법을 모르고 강화학습을 재미있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시작을 한 스터디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 세미나를 듣고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스터디에서 진행한 내용은 많이 없고요. 스터디 시작이 이제 다음 주부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안으로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참여를 해서 재밌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좀 견해를 넓히고 강학습이란 거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할 내용 있나요? 세미나에 관련돼서?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뭐 없겠죠. 만약 뭐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개인 뭐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